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미크론 변이 대응 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매우 빨라 우세종이 됐고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매번 명절 때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했다며 이번 설 연휴 이동과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3차 백신 접종과 진단검사를 반드시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위중증이나 입원율이 낮기 때문에 거리두기 강화는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오는 26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교육부는 설 연휴 이후에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까지의 확진자 추이 등이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에서 다음 달이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사무소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미리 준비해온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매우 빨라 우세종이 됐고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해 새로운 방역과 치료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검사 체계와 동네 병원, 의원 중심 재택 치료 등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관련 내용 계획을 충분히 국민께 알리고 의료기관과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연휴 기간이 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설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한다면 3차 백신 접종과 진단검사를 반드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국민 담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고 오미크론의 급속한 증가를 막아야만 우리는 오미크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이 연휴를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본인이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하셨다면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접촉 면회가 금지됩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3차 접종을 마쳐 주십시오. 그리고 출발 전에는 꼭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휴게소에서는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 주십시오. 셋째, 기선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주십시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높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셋째 주인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주간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전반적인 환자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주간 입원 환자도 한 주 만에 1,048명 늘어난 4,070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확산해도 거리두기 강화는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우리 의료체계가 델타 기준으로는 하루 확진자 13,000에서 14,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지만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위중증이나 입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력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되면 현재 확진자의 50% 정도가 받는 재택 치료를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잠복기와 감염 기간이 델타 변이보다 짧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런 특성을 감안해 백신 접종자에 한해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또 확진자 수가 짧은 기간 급증할 경우 사회 필수 기능이나 사회 경제적 기능 유지 인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그에 대비하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어도 마스크를 잘 썼고 15분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면 격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격리 방식 추가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반장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이 우세화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한 뒤 전국적 시행은 여러 상황과 추세 등을 보고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면 젊거나 위험 요소가 적은 집단의 진단과 치료는 지금보다 느슨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응 단계 전환의 핵심은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에 따라 경증과 무증상 환자는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어 발견율이 떨어지고 유행 전파를 차단하는 힘도 다소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설 연휴 이후에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정상등교 원칙과 방향성이 바뀐 것은 없다면서도 설 연휴가 지나고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의 감염 상황을 주시해서 보고 있다며 설 연휴까지의 확진자 추이 등이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4일 0시 기준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1차가 79.7%, 2차가 71.8%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바이러스 앞에 무너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실과 또 그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입이 그때 그대로, 그때 가방 안에 있던 그대로 두고 있어요. 책도 보면 그때 마스크 사려고 추위에 떨며 긴 줄을 섰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건강했던 아들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땀 뭉쳐주는 거 그것밖에 할 수 없었거든. 그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엄마 나 정말 아프다. 엄마 나 아파. 14번이나 검사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폐렴. 사실은 그 나이에 보통 아주 특수한 병이 아닌 상태에 폐렴에 걸려서 사망한다는 것은 현대 21세기에서 있을 수가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일단 병원에 들어오면 그 병원이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도 겁이 나니까 받지를 못한 거고. 두렵고 혼란스러웠으며 유난히도 추웠던 2년 전 겨울 대구. 대한민국 공공의료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애가 열이 이렇게 나고 아프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링겔에다 맞춰가지고 체온 좀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니까 병원에 와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2015년 이미 우리는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메르스의 교훈. 500장 넘는 이 보고서는 무엇을 바꿨을까요? 확진자 동선 추적이 가능해졌고 그 덕분에 예리한 칼날처럼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유행이 오면 무의미해집니다. 그때 생명을 살리는 건 확진자 동선 추적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민간 병원도 아닙니다. 이윤이 남지 않아도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허름한 공공병원입니다. 2015년과 2020년 공공병원의 병상 수를 비교하면 메르스의 교훈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변한 게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공병원이라 해도 뭐 불과 성남의료원 하나 정도 개원한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병원 병상을 늘리거나 인력을 보충하거나 또 예산을 많이 늘리거나 한 부분이 눈에 띄게 변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19가 2년이 지금 됐는데 2년 동안에 벌써 2차, 3차, 4차, 5차 대유행까지 지금 오고 있음에도 사실은 항상 똑같은 것이 어쩜 이렇게 데자뷰처럼 반복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죽음 뒤에도 아버지의 사투가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경산 의료원 정도만 있었어도 유비가 찾아갔을 때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거부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음 놓고 찾아갈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외면받지 않는 그런 어떤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YTN 권석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또 식료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 위에 상품들이 드문드문 비어 있습니다. 일부 육류 제품은 모두 판매된 뒤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이달 둘째 주 들어 미국 소매점들의 식품 재고율은 86%로 떨어졌습니다. 재고율 90% 이상이었던 코로나19 사태 이전은 물론 지난해 여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스포츠 음료와 냉동 과자, 냉장 반죽 등 일부 품목은 재고율이 60~70%로 추락했습니다. You're seeing it in general across the store. There is less supply. I don't know that it's category specific because I can tell you everyone we meet with, from pet food to detergent to cereal, they're all confronting the same challenges.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손이 부족해져 식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유통망도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We heard reports from companies talking about they've had more positive tests in the past 2 weeks than they had in all of 2020. Those positive tests are taking people off the front lines. 지난해 가을 이후 나타난 생필품 공급난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더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에 몰아닥친 토네이도와 눈폭풍도 유통망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공급망 위기는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베이징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적은 수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이에 따라 감염자가 발생한 고위험 지역 주민들에 대해 베이징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감염 지역 인근 주민 200만 명에 대해 전수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에서 시작된 이번 감염이 인근 허베이와 산시 그리고 산둥성으로 1명에서 3명씩 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시는 이에 따라 최근 기침과 발열, 인후통 등으로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72시간 이내에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외지 사람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5일부터 열흘 동안 모두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좀처럼 명절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역에는 미리 고향을 다녀오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고 전통시장도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한 주 앞둔 주말, 서울역은 시민들로 붐빕니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고향을 다녀오려는 이들은 바쁜 걸음을 재촉합니다. 설날에 너무 붐빌 것 같아가지고 일찍 내려가고 있고 가면은 같이 가족들끼리 식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을 포기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따로 안 모이고 그냥 집에서 있는 가족들끼리만 지내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따로 좀 힘들 것 같고 해가지고. 전통시장은 조금 일찍 설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설 때 차례상에 놓으려고 물김치거리 사러 왔어요. 설 대목을 맞아 손님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는 설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시장마다 명절용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경품도 주기로 한 겁니다. 시장 안 통로마다 손님들이 몰리면서 상인들 얼굴에 한바구음이 폈습니다. 어제 특히 많이 나오셔갖고 여기가 완전 명절 분위기가 돼갖고 어제는 장사도 잘 되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갖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일을 하고 싶어요. 진짜 장사도 하고 싶고. 설 연휴가 코앞까지 다가온 주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은 오랜만에 명절 분위기를 느끼며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본격적인 설 선물 판매에 들어간 유통업계는 20만 원까지 올라간 김영란법 가격 상한에 맞춘 상품들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나 굴비, 홍삼 선물 세트 같은 감 나가는 농축수산물이 대목을 맞았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설 대목을 맞이한 대형마트의 선물 판매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과 가격이라는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농축수산물 판매 촉진 차원에서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이 20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선물할 때도 있지만 받을 때도 있잖아요. 받을 때도 너무 싼 것만 받는 것보다. 김영란법을 정해놨으니까요. 그 밑으로 해야 되잖아요. 부담이 많이 되죠. 소비자한테는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전후로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이 풀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임시 조치가 아닌 법 개정이 이루어진 뒤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김영란법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상 선물 가격에 천장 역할을 해온 법안이었던 만큼 업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농축산물이 선물 세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만 원 상향이 되고 나서 선물다운 선물을 만들 수 있어서 한우를 비롯해 굴비나 견과류처럼 감나가는 1차 상품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런 홍삼과 같은 가공품도 우리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가 있다면 최대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앞다퉈 바뀐 김영란법에 맞춘 선물 세트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선물 세트가 700품목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20% 확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을 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매출 신장률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참에 현재 3만 원인 공직자들의 외식 접대비를 5만 원까지 풀어주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로 고통받고 있는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김영란법을 통해 애써 확립한 공직사회 기강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해 국내 항공 교통량이 1년 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 교통량은 1년 전보다 11% 늘어난 46만 5천 대였고 하루 평균 1,200여 대가 국내 항공로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국내 노선 운항이 늘면서
국내선 항공 교통량이 20% 증가했고 국제선은 2% 증가에 그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항공 교통량이 코로나19로 급감한 2020년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고 국내선 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시도 때도 없이 짖고 또 한 번 짖기 시작하면 그칠 줄 모르는 반려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반려견의 짖는 행동은 실제 공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교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너무 많이 짖는 우리 개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옳지. 아, 이뻐요. 빵! 서로 똑 닮은 외모의 사랑스러운 반려견 꼬모와 니케. 하지만 집에서 짖는 건 기본, 밖에서도 수시로 짖으며 공격성을 표출한다고 하는데요. 여러 강아지들한테나 이제 사람한테까지 또 이렇게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아무 때나 짖는 반려견의 문제 행동 교정하는 법.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성남시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 저희 언니, 네, 같이 함께 동거동락하는 언니고요. 여기는 저희 딸, 꼬모, 그리고 니케. 오늘의 주인공 꼬모와 니케입니다. 옳지. 평소 매우 활달하다는 니케. 보호자와 공놀이를 하느라 한껏 신이 났는데요. 그와 달리 보호자 품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꼬모. 마사지 해주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고 니케는 이렇게 움직임, 이게 좀 격한 거를 좋아해요. 원래는 이 친구 둘이서 지금 부부인데 같이 많이 친하게 지내지는 않아요. 어떻게 두 마리를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꼬모를 입양을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직장 다니는 곳이 이제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많이 외로워하기도 하고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친구를 같이 가족으로 만들게 됐죠. 그런데 그때 제작진을 향해 꼬모가 강하게 짖기 시작하는데요. 덩달아서 꼬모와 함께 짖기 시작하는 니케. 점점 그 세기가 높아집니다. 집에서는 공격성이 심해요. 낯선 손님들이 오거나 하면 이제 좀 많이 이제 입질도 있고 공격성이 상당히 이제 심한데, 근데 이 친구가 작은 소리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소리를 많이 짖다 보니까 또 이제 주변에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한참 동안 꼬모가 짖는 걸 멈추지 않는데요. 목 아파요. 그만하세요. 누구세요? 아, 여기 앞에 사시는 분께서 걔가 하도 짖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나오셨는데 저희가 집에 없는 줄 알고. 여기 주민분들 지금 한 4번인가 5번째. 점점 더 심해지는 꼬모의 짖음으로 보호자의 걱정도 커져만 간답니다. 저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좀 걱정이 태산이네요. 왜요? 꼬모는 지금 집에서는 좀 이러는데 니케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면 감당이 안 돼요, 좀. 네. 그렇게 니케와 꼬모와 함께 출근길에 나선 보호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출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집에만 있으면 애들도 답답하기도 하고 저 같이 계시는 주민들한테도 죄송해서 웬만하면 좀 많이 데리고 다니려고 해요. 보호자가 일하는 한 쇼핑센터에 도착한 니케와 꼬모. 왔어요. 이곳이 바로 보호자가 근무하는 한 의류 매장이라는데요. 출근하자마자 매장 곳곳을 체크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보호자.
애들 이렇게 묶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왜냐면 애들도 답답하고 계속 안에만 있으면 근데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애들 사료값은 벌어야죠. 그런데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사정없이 지저대는 니케.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반려견에게도 공격성을 표출하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객님들 객수도 좀 많이 줄은 상태인데 니케가 이제 좀 사납게 하거나 손님들한테 그러면 이제 들어오셨다가도 그냥 나가요. 무섭고 시끄러워서.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두 배 이상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니케와 꼬모의 짖음 문제. 일반적으로 반려견이 짖는 이유에는 불안함과 낯선 자극, 그리고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로 와. 안 되겠다 너네. 니케와 꼬모의 짖음 원인을 알지 못해 보호자는 그저 답답할 뿐이랍니다. 어쩔 수 없이 매장 뒤 창고로 니케와 꼬모를 데려갔는데요. 잦은 짖음으로 인해 창고에서 반려견끼리 시간을 편하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 아, 이쁘다. 안녕. 좀 이따 봐요. 보호자가 자리를 떠나자 불안한 기색을 좀처럼 감추지 못하는데요. 창고에 두시면 좀 마음이 쓰이시겠어요? 속상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집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애 데리고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손님들한테도 너무 이제 시끄럽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창고에라도 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아이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심히 업무를 보는 보호자. 그래도 아까보단 한결 더 수월해진 것 같은데요. 그 시각 창고에선 니케와 꼬모가 하염없이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애기들. 답답했죠요. 바람 들어가자. 쉬는 시간을 이용해 쇼핑센터 내에 위치한 애견 공원을 찾은 보호자. 신나게 다른 친구들과 노는 꼬모와 달리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보는 니케. 에휴, 친구들도 언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야, 이쪽으로. 니케는 왜 거기 안 들어가요? 아, 못 들어가요. 강아지들 보면은 그냥 우선 덤비고 물고 그리고서 말리려고 하면은 사람도 물고 이러니까 못 들어가요. 심한 짖음과 공격성까지 보이는 니케에 대한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여러 강아지들한테나 이제 사람한테까지 또 이렇게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나중에 좀 더 걱정이 돼요.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이리 와. 우리 니케 어떡하니. 이유를 알 수 없는 니케와 꼬모의 짖음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변성수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니케와 꼬모에게 인사를 건넨 후 멀리서 유심히 지켜보는 전문가. 그때 니케와 꼬모가 평소와 같이 손님들을 향해 강하게 짖기 시작하는데요. 니케하고 이렇게 좀 가족처럼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영역이 돼서 앞으로의 지금 이런 짖는 거라든지 공격을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니케한테 지금 필요한 교육이 우리 목밴드 신호 전달해서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워볼 거는 옆에 따라 걷는 걸 배워볼 건데 이 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처럼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거나 하게 되면은 영역성 때문에 다른 아이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높아지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낮춰가기 위해서 옆에 따라다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의 포인트는 다른 곳에 가서 짖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게 훨씬 행복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쭉.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돌아서. 리드줄을 이용해 반려견이 보호자 옆에 나란히 걷도록 훈련을 하는 건데요. 살짝 당겼을 때 멈추게 되면 다른 강아지가 오더라도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짖거나 흥분하는 것들이 빠르게 없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직접 훈련을 따라해보는 보호자. 예상 외로 니케가 보호자에게 집중을 하며 나란히 잘 걷는데요. 잘하고 있어요. 좋아졌어. 이때 간식을 활용하는 것이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아이 잘했다. 그렇지. 지금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어. 자, 어렵지 않죠?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나를 벗어나는 순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벗어나는 순간 강아지들은 반드시 흥분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따라다녔을 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꼬모 같은 경우는 뭐 실외에서는 그렇게 딱히 보이지 않는 거고 실내에서 발생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해결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에서 훈련을 받아볼 차례. 먼저 전문가가 집안 환경을 둘러보며 평상시 꼬모의 모습을 관찰해 보는데요. 평소 얌전하다가도 외부에서 소리가 나면 급격히 흥분하며 짖기 시작하는 꼬모. 한 번 짖으면 쉽게 멈추질 않았는데요. 꼬모가 이 집에 대한 영역성에 대한 뭐 흥분도가 올라간다라든지 정말 지키려고 하는 행동들이 또 우리 매장에서 하고는 정말 다르게 보여지는 게 진짜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평소 집에서 보호자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지냈던 꼬모. 그로 인해 꼬모는 이 공간을 외부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짖었다는 건데요. 꼬모한테 필요한 거는 조금 더 안정된 공간이 어디인지에 대한 인지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교육을 한번 해볼 텐데 강아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쿠션 또는 뭐 방석이나 담요가 필요한데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있어요. 네. 여기. 반려견이 좋아하는 방석만 있다면 훈련 준비 완료. 그렇다면 이 방석에선 어떤 훈련이 필요한 걸까요? 뒤로 갔다가 들어가라고 얘기해서 잘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먼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우스. 오이, 그렇지. 들어가면 이쁘다. 그럼 가자. 들어가. 들어가. 반려견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인지시켜주는 게 하우스 훈련의 포인트. 꼬모의 실력이 엄청난데요. 저기 멀리 있는 방석에다가 올라가게끔 할 건데 뭐 너무 급하게 내가 저기에 올려야 돼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냥 저기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번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멀리서 훈련을 해볼 차례. 꼬모도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당연하게 넣어두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젠 보호자의 걸음을 따라 자연스럽게 방석으로 향하는 꼬모. 들어가면 충분히 칭찬해주세요. 잘했다고. 오늘 처음 해본 훈련이라곤 믿기지 않는 실력인데요. 하우스 훈련을 하루 만에 마스터한 꼬모.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 할 때는 좀 멀리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극이 여기가 제일 큰 데니까. 그래서 조금 멀리.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앞으로 오면서 레벨업을 해나가시고 나중에는 가장 불안했던 장소에서도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면은 누가 들어오던 신경 쓰지도 않을 거고 어떤 자극이 와도 편안하게 잘 있을 수 있게 될 거니까 정말 꾸준하게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안정을 되찾은 니케와 꼬모. 단 하루 만에 보인 놀라운 변화입니다. 싸납고 이랬던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완화되고 고쳐진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는 배원들을 열심히 잘 가르쳐서 어딜 가나 예쁨 받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반려견이 장소를 불문하고 심하게 짖는다면 밖에서는 리드줄을 사용해 보호자의 옆에서 걷도록 하는 훈련을 반복하고요. 집에서는 외부 자극에 동요되지 않도록 하우스 훈련을 꾸준히 해줘야 한다는 점. 모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은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오해 때문에 병원을 찾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우울증의 원인과 진단, 또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산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예전보다는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마음이 힘들어도 요즘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혹은 내가 정신력이 좀 약한가 보다. 이렇게 자기를 탓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하지만 우울증은 확실히 병이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이 우울증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의학적으로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은 9가지 정도입니다. 네. 9가지 증상을 살펴보면 당연히 우울한 기분이 느껴지는 것이 있고요. 이외에 흥미가 떨어지거나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식사량과 체중의 변화, 잠을 못 잔다거나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기도 하는데요. 네. 자꾸 초조하고 그런 피로가 풀리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심할 때는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9가지 증상 중에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개인의 기능적 저하를 일으키는 질환을 의학적으로 우울증으로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이하게도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우울증을 이른바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우울증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울한 기분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주의력, 기억력과 같은 인지 기능의 저하 등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다를 뿐 원인과 정신 역동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우울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가면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나도 모르는 새 우울증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우울증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증상에 따라서 경증이나 중증으로 구분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같은 우울증의 진단이라고 해도 환자에게 나타나는 임상 양상과 심각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불안하고 긴장증의 행동을 보인다거나 환각, 망상과 같은 정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것처럼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치료 반응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요. 2가지 이상의 항우울제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환자는 중증의 우울증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우울증 환자 3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을 보이고 있고 약 2%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높은 우울증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크게 어떤 원인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건가요? 네. 우울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의 장애인데요. 뇌의 화학적인 변화, 뇌분비 장애, 그리고 신경면역학적 요인, 유전 요인 등의 생물학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습관, 건강 문제로 우울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자, 최근에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 교수님을 찾는 분들이 유난히 또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레드, 블랙 이런 여러 가지 네. 신조어도 생길 정도잖아요. 자, 국내에서의 우울증 유병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까지 정확한 유병률을 따져보기는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성인의 평생 유병률은 3에서 5%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서 2배 정도 더 많고요. 네. 최근 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울 위험군은 18.9%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인식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우울증 인구의 한 5에서 10%만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치료율이 이제 낮은 추세인 것 같은데 우울증은 어떤 치료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우울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로 나누어지는데요. 비약물적인 치료로는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있고 대인관계 치료나 정신역동 치료처럼 다양한 심리 치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뇌의 자극을 이용해서 신경기능 조절 치료로도 이제 경두계 자기 자극술도 있고요. 보통 이제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는 이러한 심리 치료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서는 약물 치료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우울증으로 인한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 충동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경우는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이제 옵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증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흡입형 항우울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임상시험상으로는 투약한 지 4시간 이후부터 시작해서 하루 만에 이제 우울감이나 자살 사고의 충동성이 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분들에게 좋은 치료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심리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우울증 약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부작용은 대개 비슷한 양상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흔하지만 대개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이내에 발생을 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소실됩니다. 네. 이외에 복용 용량이나 기간에 따라서 두통, 불면, 불안, 졸림, 체중 변화 등이 관찰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안전한 편이고 약물 복용의 초기와 장기적으로 유지되던 항우울제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뭐 그런 용량의 변화가 있는 시기에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우울증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질문을 듣고 앞에 준비된 OX판을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울증에 특별히 잘 걸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X입니다. 네,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구별된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울증의 발생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취약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취약점이 있고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 스트레스 정도와 비례하고 또 보호적인 요인인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이 부족하게 되면 취약점으로 이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 걸리는 사람은 없고 이 환경적인 요인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O인가요, X인가요? O입니다. O입니다. O. 네, O입니다. 네. 네, 그 SNS로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욕구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 상에서 보여지는 타인의 모습을 자신하고 비교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SNS를 오래 사용할수록 우울감을 쉽게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사용 시간을 줄이거나 잠시 멈추고 대체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사회 활동을 통해서 우울감을 회복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인데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뭐 취업이나 입시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료 기록을 타인이 열람할 수 있다. 이 질문에는 OX 어떤 게 정답일까요? 확실히 X입니다. 볼 수 없다. 네, 볼 수 없습니다. 네. 본인의 진료 기록은 개인 정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이나 전산상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의 어떤 채용이나 입시 등의 목적으로 민간이나 기관, 단체 등에 공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 동의 없이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놔야겠고요. 자,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우울증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이긴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햇빛을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산책을 하고 신체 운동을 하고요. 작은 취미나 아니면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이나 만족감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당분간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좀 줄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 또는 감사하는 마음이나 행복감과 같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활동과 환경적인 요인들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본인이 우울증을 겪는 상황뿐 아니라 가족이 겪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어떤 행동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우울증이 흔하긴 하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우울증 환자들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보통 이제 가족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너의 뭐 의제 문제다 또는 예민한 성격 때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단정 짓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네. 그런 표현은 좀 금물이고 네. 아무리 가족이고 가까이 있다고 해도 내가 모를 수 있는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증상과 이제 심각도와 회복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기 위해 뭐라도 하라고 하거나 그런 치료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것은 오히려 좀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육체적인 체력이 떨어졌을 때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누구나 또 마음의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증상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서 교수님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육류가 상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콜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호석 박사팀은 육류가 부패할 때 발생하는 카다베린과 푸트레신에 반응하는 바이오 센서를 만들어 극미량만으로도 육류의 신선도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유심 교체용으로 전자콜을 설계해 센서 교체가 가능하며 소형 배터리를 사용해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올해 은퇴를 앞둔 교수와 후배 교수가 협업하는 초세대 협업연구실을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세대 협업연구실은 2018년부터 카이스트가 운영한 독자적인 연구제도로 은퇴를 앞둔 교수가 쌓은 학문 성과와 노하우를 이어가기 위해 후배 교수들과 협업하는 것입니다. 올해 7번째 초세대 협업연구실로 문을 연 곳은 차세대 초열전도체 연구실로 김성진 교수와 남영석 교수가 함께 머리카락 두께만큼 얇으면서도 다이아몬드보다 높은 열 전도율을 갖는 차세대 초열 전도체를 개발한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mRNA 기반의 혈우병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 연구팀은 유전자 교정 기업 툴젠과 공동으로 간에서 생성되는 혈액 응고 억제제인 안티트롬빈의 생성을 방해하는 유전자 교정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안티트롬빈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 가위 mRNA를 지질 나노 입자로 전달해 혈중 안티트롬빈의 양을 70% 이상 감소시켰으며 이 효과가 최소 10개월 이상 지속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폐경 후 걸음이 느려지면 심부전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브라운대 연구팀은 폐경 여성 25,183명을 대상으로 17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 결과 보행 속도가 보통인 그룹은 느린 그룹보다 심부전 발생률이 27% 낮았고 보행 속도가 빠른 그룹은 34%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선진국의 그 수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기술 수준을 어떻게든지 좀 간극을 메워서 휴먼 다큐 브라보 K-사이언티스트가 마련한 신년 특집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네 번째 시간에는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청춘을 바쳐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만드는 데 힘써온 김명준 원장에게 과학자의 삶과 사명감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